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 한약을 냅다 섞으면 안 된다가 메인이었던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을 분석했던 것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캠퍼스 소속 바이오시스템대학 약학대학 모집단위와 경주 캠퍼스 소속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모집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독립적인 바이오메디 캠퍼스를 통해서 의학생명 산업을 이끌고자 노력하고 있는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지원 및 합격 전략을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솔루션을 진행하다 보면 몇몇 학생 학부님들께서 간혹 동국대학교는 의대와 한의대가 모두 경주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어서 약대도 경주 캠퍼스 소속인 줄 알았는데 서울 캠퍼스 소속인가요? 혹은 우리 아이는 서울 밖으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해서 동국대학교 의대와 한의대처럼 경주 캠퍼스에서 부분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동국대학교 약대는 아예 고려하지 않고 있어요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는 순수 서울 캠퍼스 소속 모집단위입니다. 애초에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이 경기도 목세에 약대 정원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기도 내 캠퍼스에 해당 모집 단위를 개설해야 했던 상황인지라 서울 캠퍼스 소속 모집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주 캠퍼스 통합 의생명과학 캠퍼스로 구분되는 경기도 고양시 내 바이오 메디 캠퍼스에 개설된 것이고 6년의 커리큘럼 모두 해당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니까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면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2024-2023학년도 전형계획 기반 정원대 수시 정시 전형 모집 인원 증감 비교 및 전형 구성 비교 자료입니다. 인원 증감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시피 2023학년도 대비 2024학년도에 들어서 논술 전형의 모집 인원 1명이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넘어온 것을 제외하면은 큰 변동 없이 각 전형별 모집 인원 규모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경우 2024학년도를 기준으로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4명,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으로 9명, 논술 전형으로 5명을 모집해서 총 18명을, 정시에서는 정시 나군 일반 전형으로 12명을 모집해서 총 12명을, 최종적으로 수시와 정시를 모두 합쳐서 3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거주민이 몇 명인데 30명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기도 전체 약대 정원이 215명이고 경기도 내 약대 중 유일하게 2011년 이전에 설립된 흰색 약대인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만이 65명이라는 정원을 배정받고 2011년에 설립된 동국대학교를 포함한 가톨릭대학교,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차이가대학교, 아주대학교와 같은 나머지 약대들은 모두 30명이라는 균등한 정원을 배정받은 상황이니까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2022학년도를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는 최종 합격자 기준 평균 내신 1.12등급과 최저 내신 1.17등급을, 학생부 종합 두드림 전형에서는 최종 합격자 기준 평균 내신 1.40등급과 최저 내신 1.77등급을 기록했는데, 흔히들 말하는 설중 성경이의 5대 약대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는 입결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울 캠퍼스 소속이기는 하지만 경기 북부인 고양시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더불어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경주 캠퍼스에 개설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연구 인프라의 뒷받침이 되는 자체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이 서울 시내가 아니라 수도권 지역인 일산에 위치해 있다는 점 등이 골고루 합쳐졌기 때문이 아닐까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러한 요인과 더불어서 2024학년도 동국대학교 수시전형 계획 분석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동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무늬만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점을 함께 참고해서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 중에서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논술 전형은 국수형 과탐 중 3개 영역합 4등급 이내, 탐구 상위 한 과목, 한국사 4등급 이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대략적으로는 경희대학교 약학과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논술 우수자 전형, 부산대학교 약학부의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저소득층 학생 지역인재 전형, 논술 지역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논술 전형 수능 최저학력 기준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대다수가 논술 시험에 특화되어 있어 지원한다기보다는 약대를 가고 싶기는 한데 내신 비교과 수능 모두 애매한 바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믿고 지원하는 경우이니까 이 점을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합격 전략을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의 경우 위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2011년에 설립이 된 지난 약대 합격 전략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던 붉은색 약대에 속하는 약학대학입니다. 석소장이 당시 해당 컨텐츠에서 2011년에 설립된 붉은색 약대는 2011년 이전에 설립된 흰색 약대보다 역사나 고유 이념이 취약한 경우가 많아서 다른 흰색 약대들과 정면 승부를 하기보다는 좀 더 도전적이고 공격적으로 각 약대들만의 특성을 살리려 노력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변칙적인 비교과를 가진 학생들이 합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의 경우 이러한 자체 특성을 바로 제약산업이라는 키워드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더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다시피 국내에서는 최초로 경영전문대학원에서 약학 MBA 과정을 개설해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약학대학과 함께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3대 제약바이오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이 해당 지원사업 평가에서 강점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바이오의약품 규제 전략 전문가 양성이라는 차별성 있는 목적이었는데, 하나의 캠퍼스 내에서 의학과 클러스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일반적인 대학교들과는 다르게 동국대학교는 독립적인 바이오메디 캠퍼스 구축을 통해서 의학과 클러스터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보통 연구 및 임상 역량을 중심적으로 강조하는 다른 약학대학들과는 다르게 다양한 산업체들과의 연계 역량은 물론 제약산업 내에서의 경영, 경제, 규제 등에 대한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한다는 점을 살폈을 때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이 약학 자체를 넘어서 제약산업 자체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간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약학 자체에 대한 연구만큼이나 제약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자 하는 역량이 잘 드러났던 학생들이 많기도 했으니까 학생 학부님들께서는 이 점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석 소장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지원 및 합격 전략의 핵심은 바로 규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우선 규제의 사전적 정의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한도를 정하거나 정한 한도를 넘지 못하게 막음입니다. 다만 국가 차원에서의 규제는 약간 해석을 달리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정리가 되는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규제하면 생각하듯이 모모를 하지 말자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반대로 모모를 위해서는 모모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통 약들을 지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 대다수가 의학 바탕의 약학 연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어도 해당 연구의 성과를 공식적으로 검증받고 이를 상품화해서 최종적으로 실제 수혜자들인 소비자 및 환자들에게까지 도달하는 법적 행정적 절차인 규제의 중요성은 비교적 간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의약품 분야에서 규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엄청 혁신적인 치료 물질이나 치료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현장에서 활용하지 못할 뿐더러 이 치료 물질이나 치료 방법이 어떠한 환경에서 최적의 효능을 보이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통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실 내에서는 이상이 없어도 환자에게까지 도달되는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을 골고루 체크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이러한 검증 과정이 하루 이틀 내로 끝날 일은 아니기 때문에 보통 수년 정도가 걸리기 마련이고, 이 기나긴 기간 동안 들어가는 인력과 설비에 대한 비용 등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 높고 험난한 과정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것이라 생각을 하시면 쉽습니다. 물론 이 검증이라고 해봤자 서류 몇 개 작성하면 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학생 학부님들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계셨기도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의약품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의 경우 2018년 당시 전세계 의약품 규제 이슈를 조율하는 국제의약품 규제조합위원회인 ICH의 관리위원회로 선출될 정도로 위상이 높을 뿐더러 의약품 관련 규제의 경우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심사,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계획 심사, 의약품 사전 검토, 제품화 상담, 의약품 개발 지원, 의약품 품목 허가, 원료 의약품 등록, 신약 등 재심사, 의약품 재평가, 의약품 허가의 사용평가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만 살펴보셔도 아시겠지만 상상 이상으로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대한 방법과 여러 기준, 예를 들어서 하루에 체열은 몇 번을 해야 하는지, 체열과 체뇨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는 체열 시점을 체뇨 간격 사이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등등 언뜻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기준들도 아예 법적 근거를 갖춘 기준으로 갖춰져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학학 분야 자체가 과거처럼 보편적인 진료 및 치료를 추구하던 성질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각종 기술의 발전으로 바이오 의약품 산업, 재생의료 산업, 개인 맞춤 의료 및 정밀 의료 산업 등으로 혁신 및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처럼 효능이 명확한 또한 비교적 고전적인 기술을 활용해서 개발된 의약품들이 주가되던 시절에는 이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과 잣대가 명확했지만, 최근에 들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의 경우에는 이 기술의 가용성과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세포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신소재의 경우 2022년 10월 31일 입법 예고가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식품 원료 자체로 인정이 되지 않았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 덕분에 식품 원료 자체로 인정이 될 예정입니다. 소고기 수요로 인한 지구온난화 이슈와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 이슈에 힘입어서 미래형 먹거리로 알려진 세포 배양고기 즉 배양육 등이 사실 몇 개월 전까지는 국내 기준으로 애초에 식품 원료로 인정되지도 않았던 상황이었다는 의미인 동시에 이제는 합법적으로 식품 원료로서 다뤄지고 연구될 수 있게 변화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화면에서 보고 계시는 규제 혁신 100대 과제 파일을 살펴보시면 의약품 관련 분야에서 규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실감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우리나라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의약품 규제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도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자각해서 관련 규제를 통폐합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식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역시 첨단재생 바이오법 및 규제 혁신 100대 과제 등의 정책 방향성을 통해
통해서 관련 규제들의 양상에 엄청난 지각 변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강석연 의약품안전국장이 이전처럼 의료제품을 평가하는데 1, 2년이나 걸리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이 정립이 됐다. 예전에는 5년에서 10년 걸리던 백신을 최근에는 적은 시간 실험한 데이터로 승인을 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꿀 이야기이다. 다만 최근에 들어서 법률로서 당위성이 생겼고 규제기관 역시 기존의 틀을 벗어날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아가서 규제 과정에서 규제과학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법률이나 규정 등은 개정해서 시대에 맞추고 결국 의약품 연구 시작 과정부터 식약처가 기업들과 협업해서 허가까지 지원하는 살아있는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방향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의약품 산업에 있어서 규제를 넘어선 규제 과학이 얼마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동국대학교 자체가 국내 최초로 약학 MBA를 설치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는 동시에 나라마다 상이한 바이오 의약품 규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제품 개발 단계부터 이러한 규제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글로벌 바이오 의약품 규제 전략 전문가 및 융합 제약과 바이오 산업 특화 인재를 양성하고자 제약 바이오 산업 특성화 대학원을 운영해오고 있을 정도로 제약 산업에 유난히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특히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설립 추진단장으로서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유치를 성공시키고 경영 마인드를 지닌 약학인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국내 최초로 약학 MBA 과정을 개설함은 물론 의약품 개발 종합연구소를 설립하셨던 이전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천문우 학장님이 생전 인터뷰에서 약학대학은 우수한 약의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지만 약사고시라는 틀이 있기 때문에 커리큘럼 자체는 타 대학과 비슷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국대학교만큼은 졸업 이후 대학원 등의 과정에서 특성화 및 차별화하려고 전략을 구상했다. 우리 대학만큼은 그동안 부족했던 약의 사회성에 대한 부분을 살려서 사회약학 쪽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은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자체가 제약산업에 대해 얼마나 큰 의의를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 동국대학교 약학대학을 지망하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약대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넣는 신약 개발 및 제약 공정에 대한 관심 이외에도 꼭 제약 산업에 대한 관심사와 규제 과학에 대한 중요성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생활기록부에 녹여내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콘텐츠를 만들고 보니까 오늘도 동국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의 탈을 쓴 약학 속 규제 과학의 중요성 분석 콘텐츠가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기는 하지만 해당 이슈가 국내 의학학 산업은 물론 전 세계적 의학학 산업을 관통하는 거대한 주제이자 이슈인 만큼 여러 이유들로 인해서 6년제 학제 시스템을 활용하기로 결정한 대부분의 약대에 중요하게 작용할 이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개공 및 취업약사보다는 연구 임상 약사를 양성하고자 하는 최근의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에는 더더욱 그렇기에 앞으로 석소장이나 이팀장이나 몇몇 약대 분석 콘텐츠에서 몇 번 더 언급을 할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학생과 학부님들께서는 오늘 말씀드린 제약산업 및 규제과학과의 접점이 3년 내내 지고지순하게 약대만을 바라봐온 순종 학생들 이외에도 어쩌다 보니 약대에 지원하게 된 혼종 학생들에게도 매력적인 비교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